요즘 세상이 흉흉해져 한밤중 노숙자를 만나면 피하거나 모른 척하기 일쑤죠.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벨라루스에서 온 여성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 그녀 앞에 초라한 행색의 노숙자가 나타났는데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자신을 시험하러 온 시어머니라는 걸. 그리고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는지 그 절절한 이유는 더더욱 몰랐죠. 며느리 앞에서 대성통곡한 시어머니의 눈물은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려야겠네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젤리나입니다. 벨라루스의 작은 도시 브레스트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브레스트는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조용한 도시로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 밖 어딘가에 제가 있을 곳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평범한 공무원이셨고 저에게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평범함 속에서 답답함을 느꼈고 항상 뭔가 다른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20살이 되던 해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브레스트 시내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늦게 도착한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 책들이 우수수 떨어졌고 그 사람이 재빨리 몸을 숙여 책들을 주워 모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가 서툰 러시아어로 말했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의 발음은 어색했지만 목소리 톤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괜찮아요. 저도 조심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만남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출장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었고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벨라루스의 한 프로젝트 때문에 2주간 머물 예정이라고 했어요. 평범한 한국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깊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마치 오랫동안 외로웠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저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과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그에게 끌렸습니다. 그는 제가 말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고 때로는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부구강 근처를 걸었습니다. 4월의 저녁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그와 함께 있으니 전혀 춥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빛이 그렇게 쓸쓸해 보였던 거구나 싶었어요. 가족이 없다는 게 어떤 기분인가요?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한참을 강물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과 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지만 어딘가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가족은 있지만 답답함을 느꼈고 그는 자유는 있지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필요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 2주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그는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이면 제게 연락을 했어요. 때로는 시내 카페에서 때로는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었고 말보다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젤리나, 나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그가 덧붙였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2주 만에 무슨 사랑이냐, 그것도 외국 사람과, 라며 걱정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고 하셨고 어머니는 멀리 있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겠느냐 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와의 시간이 짧았지만 그 안에서 느낀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누구와도 달랐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고, 제가 꿈꾸는 것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민준이 한국으로 떠난 후, 우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시차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서로의 하루 일과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러시아어를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화상통화를 통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안젤리나,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지 않을래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벌써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과의 설득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매일 밤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 그와의 관계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걱정스럽지만 지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한국행을 결정한 후 준비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민주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보증인이 되어 주었고 제가 머물 곳도 미리 알아봐 주었어요. 그의 배려와 노력을 보면서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끝까지 우시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돌아오라 고 하셨고 아버지는 그 사람이 너를 잘 대해주길 바란다 며 걱정스럽게 당부하셨어요.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하늘을 날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설렘과 불안이 함께 밀려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고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서웠습니다. 우선 언어 문제가 가장 컸어요. 몇 달 동안 한국어를 배웠지만 실제 생활에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복잡한 대화나 공식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체류 비자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한 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고 비자 연장이나 변경을 위해서는 많은 서류와 조건들이 필요했어요. 민준도 이런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것저것 알아봐야 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당장의 생활비였어요. 민준의 월급만으로는 둘이 살기에 빠듯했고 저도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동안 저는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낮에는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 외국인이라며 망설이셨지만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부탁드려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설거지라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주방에서 오가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새벽 시간대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한국어가 서툰 저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기 사용법이나 상품 진열 방법도 몰라서 실수를 많이 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하루에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서 샤워도 못하고 잠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국어 공부를 놓을 수 없었어요. 일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빨랐거든요.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못했는데 몇 달 후에는 간단한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민주는 낮에 회사에 나가고 저는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주말에도 저는 피곤해서 잠만 자고 싶었고 그도 평일에 피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버텨냈어요. 민주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금만 더 견디자,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었고 저도 그의 말을 믿고 견뎠습니다. 가끔 제가 울면서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저를 꼭 안아주며 우리가 함께 있는 게 기적이야. 라고 말해주었어요. 서울의 작은 반지하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원룸의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인 공간에서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좁았어요.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가끔 고향의 음식이 그리워서 울적해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부딪히는 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식당에서 일할 때도 언어가 서툴지만 밝게 웃으며 일했고, 편의점에서도 손님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편의점 사장님은 제가 성실하게 일한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한국어가 서툴어도 마음가짐이 바르니까 보기 좋다. 고 하시면서 가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작은 관심과 배려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버텨내면서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랑은 달콤한 감정만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과 저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저는 그래도 아직 믿고 있었어요. 물론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라면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편의점 야간 근무는 제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나타나니까요. 술에 취한 사람들,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 가끔은 노숙하시는 분들까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편의점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11월 중순의 밤이라 밖은 꽤 쌀쌀했는데 편의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니까 손님들이 거의 없어서 저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 라면을 끓여 먹으러 오는 손님이나 술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무렵이었어요. 편의점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누가 봐도 행색이 초라했거든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며칠 동안 감지 않은 것 같았고 낡은 회색 코트는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양말이 보일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술에 취한 분인가 싶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조금 휘청거렸고 말투도 어눌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씻지 못한 냄새와 추위에 젖은 옷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분이 노숙자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슬프면서도 단단해 보였어요. 마치 많은 일을 겪어오신 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었습니다. 체념과 동시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의지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분은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라면 코너로 향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고는 한참을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돈이 부족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계산대로 오셨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아직 서툴렀지만 최대한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발음이 어색했겠지만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컵라면 값을 계산하실 때 동전들을 하나하나 세어서 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정확히 라면 값만큼의 돈이 있으셨어요. 아마 오랫동안 모으신 돈이었을 거예요. 저는 계산을 해드리면서 뜨거운 물도 넣어드리고 젓가락과 포크도 여분으로 드렸습니다. 그분이 라면을 드시는 동안 저는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편의점에서 쫓겨나시게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분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라면을 드시는 모습도 급하지 않고 천천히, 마치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처럼 조심스러우셨어요. 그분이 뭔가 더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여셨다가 닫으시기를 몇 번 반복하시더니 결국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참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천만에요 라고 답해드렸지만 뭔가 더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벌컥 열리면서 취객 3명이 시끄럽게 들어왔어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는지 큰 소리로 떠들면서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비틀거리면서 진열대에 부딪히기까지 했어요. 취객들이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용했던 편의점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분은 그 모습을 보시더니 불편해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라면을 다 드시지도 못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편안하게 식사를 마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취객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무시했고 오히려 더 시끄럽게 굴었어요. 결국 그분은 라면을 반쯤 남기고 편의점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취객들은 맥주를 사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편의점 앞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편의점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분이 남기고 가신 라면 그릇을 치우면서 왜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머지 시간 동안 저는 계속 그분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주무실까? 추위는 괜찮으실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잠잘 곳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정말 혼자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혹시 그분이 다시 오실까 해서 새벽 시간에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더 추워진 날씨에 괜찮으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또다시 새벽 2시경에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도 같은 모습이었지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지쳐 보이셨습니다. 제가 반갑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도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번에는 라면 대신 삼각김밥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마 라면보다 저렴해서였을 거예요. 계산을 해드리면서 저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무료로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괜찮습니다 라고 사양하셨지만 저는 그냥 따뜻한 차를 준비해드렸어요. 그분이 김밥을 드시면서 차를 마시시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때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요즘 사람들이 다 차갑기만 한데 당신은 따뜻하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 역시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차가운 시선을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다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술에 취한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는데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그분을 보더니 험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무슨 쉼터냐? 냄새나는 거지들이 왜 여기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분은 당황하시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셨지만 그 남자가 길을 막아섰어요.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여기 와서 분위기 더럽혀?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단지 외모가 초라하다는 이유로 그런 대우를 받으시는 게 너무 화났어요. 그 남자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빨리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버린다 고 위협했어요.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위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무서워하시면서 뒷걸음질을 치셨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저할 틈도 없이 그분 앞으로 나섰어요. 비록 제가 작은 체구이지만 온몸으로 그분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취한 남자에게 말했어요. 손님, 이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하세요. 취한 남자는 제가 나서자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는 뭐야? 외국인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며 저에게도 화풀이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 된 도리가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상황이 더욱 험악해지자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다행히 경찰관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편의점에 취객이 와서 손님을 위협하고 있어요. 라고 간단히 설명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들은 취한 남자는 갑자기 겁이 났는지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됐어. 나 간다. 라고 하면서 편의점을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신고를 한 상태였고 몇 분 후 경찰관 두 분이 오셨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신 후 취한 남자를 찾아서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분과 저도 간단한 조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분은 제가 신고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따져 물으셨어요. 왜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냐? 는 거였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일을 경찰까지 오게 해서 편의점이 시끄러워졌다는 거였어요. 이래서 외국인은 못 쓰는 거야. 상황 판단도 못하고 괜히 일만 키우고 라고 사장님이 저를 향해 쏘아붙이셨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된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람 된 도리가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사장님이 화를 내셔도 저는 제가 한 행동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저는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사건이 정리된 후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분은 그 말씀을 마치시고는 조용히 편의점을 나가셨습니다. 뒷모습이 여전히 외롭고 쓸쓸해 보였지만 어딘가 이전보다는 덜 무거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마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겪은 어려움들, 때로는 차가운 시선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만날 수 있었던 따뜻한 마음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 그분은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은 곳을 찾으셨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사장님은 여전히 제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제 신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그 여성은 편의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그냥 다른 곳에서 주무시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도록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일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 다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마다 편의점 문을 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끔 비슷한 행색의 분이 지나가시면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가 다른 분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실망하곤 했어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저도 모르겠었지만 그분이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민준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만난 노숙자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렸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민준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역시 우리 안젤리나답네. 마음이 따뜻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말고 안전을 먼저 생각해 라며 걱정도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민준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제가 노숙자분을 도와드렸다는 이야기를 할 때 잠깐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금방 평소의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 안전을 걱정해서였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편의점 사장님이 저에게 또다시 경고를 하셨어요. 그날 밤 경찰이 온 일에 대해서 아직도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냥 자기 일만 해. 편의점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만약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면 당장 그만두라고까지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또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았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피곤하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일하는 것 자체는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편의점에서 만나는 단골 손님들과는 간단한 안부 인사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출근하기 전 커피를 사가시는 아저씨, 야근을 마치고 라면을 사가시는 여성 직장인, 택시기사님들까지. 이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실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여성분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혹시나 해서 근처 다른 편의점들도 몰래 확인해 봤지만 어디서도 그분을 볼 수 없었어요. 서울이 워낙 큰 도시이니까 다른 동네로 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디 좋은 곳을 찾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야간 근무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마지막 손님들을 받고 정리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3시가 되면 다음 직원분이 오시니까 그때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바닥 청소를 마치고 진열대를 점검하고 있을 때 편의점 밖으로 고급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새벽 시간에 이런 차가 편의점 앞에 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택시나 일반 승용차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차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는데 분명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누가 내릴까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뒷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내렸어요. 처음에는 멀어서 잘 안 보였지만 편의점 불빛에 비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낯이 익은데 확실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여성은 편의점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걸음걸이부터가 평소 제가 보던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그 노숙자 여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낡은 코트를 입고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단정하게 넘겨진 머리카락에 고급 정장 차림으로 서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가 싶어서 몇 번 더 봤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그분이었어요. 그 깊고 단단한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만 이전의 슬픔과 지친 기색은 사라지고 대신 자신감과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옷차림을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머리카락은 전문 미용실에서 관리받은 것처럼 윤기가 흐르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입고 계신 정장도 맞춤으로 제작한 것 같았고 액세서리들도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심지어 화장까지 완벽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분은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마저도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전에는 쓸쓸하고 고마운 미소였다면 이번에는 여유롭고 우아한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그분이 먼저 인사를 건네셨을 때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분은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걸음걸이조차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에는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원래 이런 모습이 진짜였고 이전의 모습이 가짜였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제서야 확실해졌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맞았어요.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말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조심스럽고 작은 목소리였다면 이제는 자신감 있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괜찮으셨는지 궁금했어요. 며칠 동안 안 오셔서 걱정했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아마 제가 걱정해줬다는 것을 고마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처럼 일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라고 그분이 갑자기 말씀하셨을 때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나요? 라고 제안을 하셨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드시기 위해 동전을 세어서 내시던 분이 이제는 저에게 취업을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그날 밤 도와드린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일 바라고 그런 행동한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린 것이었지 무엇인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만약 그런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라면 그건 진짜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그분에게서 돌아서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이상한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안젤리나, 분명히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매일같이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마중 나와서 함께 집에 가곤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준이 편의점 안 상황을 보고는 갑자기 뛰어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 소리쳤어요. 다신 안 오기로 했잖아요. 왜 또 찾아왔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민준이 이 여성을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것도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반응이 너무나 격렬했어요. 그 여성도 민준을 보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보시던 부드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대신 복잡하고 어두운 표정이 되셨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이지만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너가 말한 이 아이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라고 그 여성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민준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안젤리나한테 돌아가라고 할 생각이시죠? 제 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저와 그 여성 사이에 서서 막으려 했어요. 그때 저는 민준의 말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준이 이 여성을 마세요라는 존댓말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윗사람이거나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왜 민준이 이 여성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민준의 반응을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죠. 라고 말씀하시고는 편의점을 나가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분이 나가시는 것도 막으려 했어요.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민준이 말했지만 그 여성은 이미 편의점을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밖에 대기하고 있던 고급차에 타시고는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 편의점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은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에게 돌아서서 미안해, 안젤리나. 놀랐지?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노숙자분이 갑자기 고급차를 타고 나타나서 저에게 취업을 제안했고 민준은 그분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중에 집에서 설명할게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 막 맞춰지려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준이 가족이 없다고 했던 것, 그 여성과의 이상한 관계, 그리고 오늘 밤의 기이한 상황까지. 뭔가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마음도 들었어요. 혹시 민준이 저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없이 걸었고 저도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따라갔어요. 평소에는 손을 잡고 걸었는데 그날 밤에는 서로 한 발짝씩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 사이에 생긴 것 같았어요. 반지하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앉아서 오늘 밤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라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을 때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분이 정말 누구세요? 그리고 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신 걸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한참 후에 창가에서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젤리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그가 말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거짓말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민준이 계속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외로움만큼은 진짜였다는 것도 느꼈어요. 민주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그의 어머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집에서는 이웃들이 들을까봐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음날 조용한 곳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가끔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민준이 저에게 숨긴 것이 또 있을까? 그의 어머니는 왜 노숙자로 위장하셨을까? 그리고 저를 왜 시험하신 걸까?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연락했어요. 오늘 하루 휴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식당과 편의점에 각각 연락해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곳 다 갑작스러운 결근에 대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민준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짧은 통화 후에 민준이 저에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강남의 한 찻집에서 만나자고 하셔. 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시간이 왔나 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했을 텐데 그날은 각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려 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민주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별로 대화하지 않았지만 민준이 가끔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그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 안에 있는 찻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분위기가 압도적이었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찻집 안으로 들어가니 그 여성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 밤 편의점에서 보았던 것처럼 완벽한 차림새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우리를 보시자 일어나서 인사하셨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어요. 자리에 앉은 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찻집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을 때조차 어색했습니다. 결국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안젤리나, 이분이 우리 어머니야. 라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충격이었어요. 그 여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 아이의 엄마예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머리가 순간 멍해졌습니다. 늘 가족이 없다고 했던 민준의 어머니가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편의점에서 도와드렸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토록 감춰왔던 이유가 이제 막 눈앞에서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깊은 숨을 고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젤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가족은 꽤 복잡한 상황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함도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 인생을 정해놨어요. 라고 민준이 계속 말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떤 학교에 가야 하고, 어떤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고, 심지어 어떤 직장에 다녀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저는 늘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민준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지 상상해 봤어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삶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었어요. 아마 아들을 위한다는 마음이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들을 올감했던 거죠. 그런데 벨라루스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라고 민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을 때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랑받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살아온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낸 거였구나 하고요. 민준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면서 표정이 복잡해지셨어요.
아마 자신이 아들을 위해서 한 일들이 오히려 아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뜻을 말했죠. 라고 민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요. 엄마가 정해주신 삶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민준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섰어요. 라고 민준이 계속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고개를 더욱 숙이셨어요. 그건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외국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한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민준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제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더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로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의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찾았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민준이 왜 가족이 없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는 가족이 있었지만 그들과 연을 끊고 산다면 사실상 가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민준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고 싶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혹시라도 국적 때문이거나 아니면 동정심 때문에 우리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면 결국 아들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분이 왜 노숙자로 위장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만약 제가 무언가를 바라고 친절하게 대한 것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라고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에 취객들 때문에 불편해서 나갔을 때 내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갔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취한 남자가 위협했을 때 제가 보인 반응을 보고 어머니는 저라는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확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보인 건 진짜 배려였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었지. 편의점에서의 일을 떠올렸을 때 그분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내 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제 마음이 제대로 전해졌다는 것도 기뻤고 무엇보다 민준의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그런 시험을 하실 정도로 신중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왜 바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분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셨어요. 이 아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더 멀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정확히 알고 싶었고 민준도 그제서야 이해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나 봐요. 그 순간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야 우리가 같은 마음인 것 같네요. 라고 말할 때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틀렸던 것 같구나. 내 행복보다는 체면을 더 생각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이제 진짜로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젤리나, 라고 그분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긴장하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민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기뻤고 그분이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민준을 만나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왜 그렇게 엄격하게 키우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였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벨라루스에서의 삶,
민준을 만났을 때의 감정, 그리고 한국에 와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홀로 외국에 와서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다니.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싶어.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찻집을 나왔어요. 그분이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셨지만, 민준과 저는 걸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내일부터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물론이지. 이제 너도 내 딸이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민준과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안젤리나. 라고 민준이 말했을 때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따뜻한 가족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찻집에서의 그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 오고 간 뒤 시어머니는 정말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차갑고 거리감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그동안 가면을 쓰고 계셨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시어머니께서 여러 번 안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집에 잘 들어갔는지, 오늘 대화가 힘들지는 않았는지, 혹시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런 관심이 고마웠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찻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고급 한정식 집이었는데 저는 그런 곳에서 식사해 본 적이 없어서 무척 긴장됐습니다. 어떤 예의를 지켜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미리 인터넷으로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편의점에서 널 지켜본 뒤 난 알았어. 너라면 우리 가족이 되어도 충분히 존중받을 사람이란 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식사 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디에서 장을 보는 것이 좋은지, 심지어 한국어 공부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진짜 딸을 챙기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민준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안젤리나야, 이제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건데 계속 그 좁은 반지하에서 살 수는 없잖니. 라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새 집을 구해주시겠다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선 임시로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 민준이 방도 그대로 있고 너희 둘이 지낼 공간도 충분해.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시댁에서 지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고마운 말씀이지만 아직은 지금처럼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이해한다고 하시면서도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배려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대로 지체하지 말고 결혼식을 올리자.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직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언젠가는 하겠지만 이렇게 빨리 결정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라고 민준이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빨리 잡아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지하에 살고 매일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제가 시어머니 같은 분의 며느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빠르고 화려한 결혼은 저에게 너무 큰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옷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조건도 시어머니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미 내 며느리야.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조건이나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제 마음 자체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마음은 있었어요. 제가 과연 그런 가문의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한국 문화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예의범절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시어머니, 저는 한국의 전통이나 예절을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을 표현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그런 건 천천히 배우면 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정말로 눈 깜짝할 새에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셨는데 그 규모와 화려함에 저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웨딩홀을 예약하시고 전문 웨딩 플래너까지 고용하셨어요. 그리고 맞춤 드레스를 위해 유명한 디자이너까지 섭외하셨습니다. 드레스 피팅을 받으러 갔을 때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곳은 제가 지금까지 가본 곳 중 가장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드레스들도 하나하나가 예술품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쩐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비싼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거울 속에 제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특히 웨딩드레스를 입어봤을 때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드레스 자체는 정말 아름다웠고 제게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정말 제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그런 모습을 보시고 무척 만족해 하셨어요. 역시 예쁜 아이야. 이 드레스가 딱이네.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정말 저다운 모습일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웨딩 플래너와 함께 결혼식 세부 계획을 세우는 자리가 있었어요. 플래너는 정말 전문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손님 명단부터 시작해서 식순, 음식, 꽃장식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손님 명단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될 예정이었어요. 정치인, 재계인사, 유명인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군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 소개하는 자리니까 제대로 해야지.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저를 소개한다는 것이 무서웠거든요. 특히 제가 걱정했던 것은 언어 문제였어요. 아직도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았는데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걱정을 표현했어요. 시어머니, 저는 한국어가 아직 서툰데 그런 자리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런 걱정하지 마. 너의 진심만 전하면 돼. 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큰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부모님 문제였습니다. 벨라루스에 계신 부모님을 결혼식에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거든요. 비행기표 값도 만만치 않았고 비자 문제도 있었어요. 민준에게 이 걱정을 털어놓았더니 그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려보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야.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 주시다니요.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더니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시다가 결국 오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모든 것이 너무 화려하고 거창해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특히 웨딩드레스나 장식들이 너무 화려해서 저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저는 그냥 평소에 입던 하얀 원피스 입고 싶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혹시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시어머니께서 물어보셨을 때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저를 꾸미는 결혼식이 아니라 저 자체로 서고 싶어요. 너무 화려한 건 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너니까.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시어머니께서 다시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해온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 분들을 초대하기보다는 정말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그렇게 하자 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아. 결혼식은 너희 둘이 주인공이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다니요. 그 후로 결혼식 준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려한 웨딩홀 대신 작지만 아늑한 장소를 선택했고 손님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드레스도 단순하지만 우아한 스타일로 바꿨어요. 모든 것이 제다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결혼 반지를 고르러 갔을 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시어머니께서도 함께 가주셔서 이것저것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시고 제 취향을 물어보셨거든요. 결국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디자인의 반지를 선택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다시 맞춰야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게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도 이번에는 낯설지 않았어요. 진짜 제 모습 같았거든요.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신 날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몇 달 만에 뵙는 부모님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공항에서 만났을 때 어머니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함께 공항에 나와주셔서 부모님을 정중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부모님과 시어머니가 처음 만나신 자리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소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부모님을 정말 정성껏 모셔주셔서 감사했어요. 너 정말 좋은 가문으로 시집 가는구나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부모님에 대해 딸을 잘 키우셨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짜 어머니와 딸 같은 관계가 되어갔어요. 안젤리나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구나 라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실 때마다 저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준도 그런 저희 관계를 보면서 많이 기뻐했어요. 특히 한국 전통 예절에 대해서 시어머니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차 우리는 법, 인사하는 법, 음식 차리는 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한국 며느리로서의 기본기를 익힐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건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말이에요. 앞으로 결혼식에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설렜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맑고 화창한 가을 하늘이 마치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도 일찍 일어나서 창가에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오늘 정말 우리가 결혼하는 거야? 라고 민준이 말했을 때 저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스에서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정말이에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라고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텔에서 준비를 시작한 것은 오전 9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리 예약해주신 스위트룸에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았어요. 전문 스타일리스트들이 와서 저를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제가 원했던 대로 자연스럽고 우아한 스타일로 해주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에 제 모습보다는 화려했지만 그래도 저다운 느낌을 잃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일찍부터 호텔에 오셔서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웨딩드레스 대신 하얀 원피스를 입는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실제로 입은 모습을 보시고는 이게 더 내답고 예쁘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딸이 정말 아름다워졌네 라고 하시면서 뿌듯해 하셨어요. 준비를 마치고 식장으로 향할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릴 곳이 고급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특별층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너무 긴장돼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식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와 계셨어요. 내빈 명단을 미리 줄였다고 들었는데도 이 정도니까 원래 계획대로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의원, 대기업 회장,
유명 언론인까지 정말 각계각층의 유명한 분들이 자리를 메우고 계셨어요. 모든 분들이 시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분인지 그때서야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존경받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의 며느리가 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부담을 느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라고 제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내가 여기까지 와준 게 엄마에겐 기적이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민준과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받을 때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정말 아름답구나. 오늘 너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건네주시면서 이건 우리 가문의 전통 목걸이야. 대대로 며느리들이 결혼식 때 착용해 왔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걸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조화롭게 세팅된 클래식한 디자인이었는데 제 하얀 원피스와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목에 걸어주시면서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팔짝질을 하시고 함께 입장하게 되었어요. 문이 열리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제가 천천히 입장하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그 순간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모습이 보이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는 정말 멋진 턱시도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제 손을 민준에게 맡기시는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민준이 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벨라루스의 작은 도시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지 교환을 할 때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끼우기 어려웠어요. 민준도 마찬가지였는지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우는 그 순간 저희는 정말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된 거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연설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나오시더니 하객들을 향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라고 말문을 여시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이 여인은 제 아들을 구한 사람입니다. 라고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저를 소개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의 외로움, 반항, 불안함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준 사람이고 무엇보다 저를 시험에서 구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시어머니께서 편의점에서의 일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싶어서 긴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 부분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으시고 대신 제 인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울먹이며 이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땐 국적도 다르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시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저희 진심을 알아봐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시어머니께서 목소리를 높이시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여인이 우리 가문의 진짜 보석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장내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숨죽여 울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가문의 보석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다니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모든 시선들, 제 자신에 대한 모든 의심들이 그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박수를 쳐주셨고 어떤 분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꿈 같은 순간이었어요. 민준도 어머니의 연설을 들으면서 많이 감동한 것 같았어요. 그는 어머니께 다가가서 꼭 안아드렸고 저도 함께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희 세 사람은 정말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연설이 끝난 후에는 하객들과의 인사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주셨는데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님 연설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다 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 분은 외국에서 온 며느리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시어머니를 처음 봤다 고 하시면서 정말 복받은 가정이네요 라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부모님도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를 받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통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런 큰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해 하셨어요. 피로연 시간에는 더욱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지인분들이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앞으로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워낙 좋은 분이시니까 분명히 잘 도와주실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다른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라고 조언해 주시면서 본인들의 경험담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행사가 끝났어요. 하객들을 배웅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축하해 주신 분들께 인사드릴 때는 감동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오늘 정말 수고했어 라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어머니 덕분에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연설 덕분에 저는 정말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1년 전 벨라루스에서 막막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힘들게 일하던 시절,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날, 그리고 오늘 결혼식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저는 해냈어요. 외국인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공개적으로 저를 인정해주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 그냥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안젤리나, 오늘 정말 고마웠어 라고 민준이 말했을 때 저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조건이나 국적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과 인품 때문에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벨라루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결혼식 사진들을 보내주면서 정말 행복해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축하해주면서 저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어요. 정말 대단해, 안젤리나. 내가 한국에서 이런 사랑을 찾을 줄 몰랐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단순한 외국인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의 가족, 한 사람의 딸로서 이 땅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연설 덕분에 저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저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는 어떤 편견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받은 그 뜨거운 박수와 축하,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연설, 그리고 모든 분들의 따뜻한 환영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될 테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로 한국 사람,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